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속히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종결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꽃피는 이 봄에 여러분과 함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라는 말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축복의 봄이 올 줄로 믿고 믿음의 수고는 인내로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 물질 성경적 경제 원리라는 과목에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늘은 미래 사회, 미래 경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사회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물질입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또 돈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최고 마지막의 목표는 돈입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여행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가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개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셨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만져지는 것 다 물질이죠. 그 물질을 우리가 가치로 계산하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흔히들 21세기를 경제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은 경제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제를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모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시대에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이 형통한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경제 문제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산입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산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산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의 산입니다. 믿음의 산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산을 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경제의 산은 다른 말로 돈, 머니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돈의 산을 잘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죄도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돈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경제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돈을 배우지 않고는 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마디로 경제사회다. 경제시대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기로, 그래서 탱크와 비행기로 싸우는 무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전쟁보다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래서 얼마 전에 세계 G1인 미국과 G2인 중국이 무역 보복이라는 그런 경제 전쟁을 치루어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냉철한 이성으로 다시 서로 상호 협력의 경제를 꾸려나가기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뿐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또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가 연합되는 EU, 그리고 수많은 경제 공동체가 블록별로 만들어져서 아메리카 대륙을, 또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 패권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시대, 미래 사회는 우리가 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가장 친근한 미래학적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세계화입니다. 이 용어는 1962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마샬 맥루한 교수가 처음으로 지구촌이라는 신조어를 썼습니다. 글로벌 빌리지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친근한 미래학 용어를 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세계화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서 지구화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것보다는 지구화다. 세계화란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죠. 이제 지구는 실제로 하나의 인류 공동체이며 또 경제 공동체이며 교통 공동체이며 통신 공동체이며 또 관광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그리고 통신수단의 발달, 관광 그런 발달로 인해서 정말 내 집같이 이웃집 드나들듯이 나라와 나라,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그런 지구촌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점검해 봐야 미래 시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 사회의 경제, 이 시대의 경제와 미래 사회의 경제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소주제는 세계화와 관광산업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팬데믹에 빠지고 있는 이 우한폐렴 코로나19에서도 이 지구촌 세계화로 세계 관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관광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승객 900명을 태울 수 있는 차세대 여객기를 개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합작인 에어버스도 600명이 넘는 대형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대형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가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미지의 나라로, 미지의 세계로 어디론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이 오라는 것도 없고 반드시 가야 할 것도 없지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빌리티, 즉 이동성 심리를 자극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내에 있으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바람을 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말 여행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리고 주말 이동이라는 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전 세계 인구 중 약 연인원 20억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비행기 외에도 각종 교통수단, 크루즈 선박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라든지 또 뭐 수많은 이동수단으로 인해서 점점 여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요인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생활의 한 부분이 될 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드라이브, 길게는 우리가 세계 일주에,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세계 크루즈 여행을 떠나서 크루즈에서 6개월 또는 1년, 그러다가 이번에 그 일본과 미국의 크루즈 여행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되어 전 그 승무원과 승객들이 집단 감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길게는 우주 여행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관광을 미래 산업이라고 부르며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계의 지방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를 계속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대칭적 개념인 듯 하지만 사실은 평행적 개념입니다.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시작된 세계의 지방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분열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5개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세기의 말의 지방화 현상은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의 도처에서 계속해서 분열하고 또 분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만 해도 우리가 우이구르 신장, 또 티베트, 그리고 여러 나라들, 내몽고, 이런 그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쿠르드족들이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나라를 잃고 터키와 이란과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흩어져 있던 투르크족이 투르크 민병대를 조직하고 IS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투르크라는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 가입국이 한 200여 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200에서 230개 나라, 앞으로는 300국, 또 심지어는 1000개의 나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역설적인 것은 세계와의 세계와 지방화의 세계는 같은 세계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닌 모순과 역설 속에서 발전적인 원심 운동과 구심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현상을 존 나이비트는 글로벌 패러독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역설적인 일이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이 부족주의를 탄생시켜 동질성의 체계를 형성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도 북조선인민공화국, 또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적인 감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거기에다가 또 학연, 지연, 수많은 그런 혈연 공동체, 또 학문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로 우리가 동질성, 체계화, 또 이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세계화라는 통합의식보다 지방화라는 분리의식이 발달하게 되어 세계는 지방분권이 발달한 지역주의, 동시에 자국 이기주의로 시작이 되는 시대가 미래사회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체감 정치의 시대다. 여러분, 사람은 둘만 모여도 정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일어납니다. 지방화 혹은 지역화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 권력 집중의 반대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권력의 중앙 집중이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가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 편중이 극대화된 상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미래 세계는 권력 집중적 중앙정부의 형태에서 벗어나 권력 분산적 지방정부의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현상, 곧 지방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화 현상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국민국가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공동체의 동질성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제 공동체의 생활 단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광역단체장, 지방민의 손으로 직접, 그래서 지방선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해서 도지사, 또 시장,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이런 지방화 시대의 정부를 만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 카운티, 이런 지방정부의 기능이 훨씬 더 나누어져서 자유민주주의를 꼽히는 일들이 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 사회는 저보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야 할 시대일 것 같습니다. 현 시대를 분석해보고 또 미래 시대를 예측해보고 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삶에는 경제, 즉 물질,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가면 돈이라는 이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돈은 내가 사고 싶은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측하고 있는, 아니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그 물질,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진 세상입니다. 원자와 원자가 모여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분자, 분모,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가 다 우리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세균보다 더 작은 게 바이러스죠. 원소, 원자, 이런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원자와 이 세균과 바이러스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 만져지는 물질의 세계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물질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근본의 목표, 또 인간으로서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지만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행복하게 사는 것에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돈을,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돈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경제적 윤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성경적 경제 윤리가 있다면 성경적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못 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물질, 즉 돈의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성경적 근본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근원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과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 그 시대의 경제는, 그리고 그 시대의 돈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일부 시간을 이것으로 좀 정리하고 여러분 한 5분 10분 좀 후에 다시 오늘 2부 미래시대 미래사회 어떤 사회인가 라는 2부 수업을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휴식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